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젊은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5세의 수천억대 재벌 회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80일 후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끝없는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누구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행운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서 처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서아는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24살의 그녀는 국내 최고의 항공사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전담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에 가녀린 몸매, 하얀 피부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죠. 깊고 그윽한 눈매까지 더해져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으로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눈빛, 손짓,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두 정교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서아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중병으로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겨우 16살이었던 그녀는 홀로 집안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고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세상에서 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죠. 어느덧 그녀는 부유한 승객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혔고 정중하면서도 탐색하는 듯한 그들의 시선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비즈니스 저녁 식사 초대, 낯선 선물, 그리고 익명의 메시지들을 그녀는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늘을 나는 서비스 직원일 뿐이며 그들 눈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번의 비행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비즈니스 클래스 첫 줄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백발이 성성했으며 날카로운 인상과 깊은 눈빛을 지녔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고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서아를 불렀을 때 그는 그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서아 씨?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군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는 말없이 몸을 돌려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바로 금융계의 거물, 수천억대 자산가이지만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비행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다음 주에도 이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때도 당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서아는 그저 예의 바른 미소로 화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핸드백을 열었을 때 그녀는 바깥 주머니에 작은 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적절한 때에 멈춰 설 줄 알아야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눈빛 한 번, 카드 한 장, 그리고 몇 마디의 의례적인 말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박태준 회장은 다시 같은 비행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그 회색 정장 차림에 금장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번에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탐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비행 내내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물컵을 건네받을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인사를 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물렀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할 때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하나 남겨두었소. 걱정 말아요. 별거 아니니까. 서아는 그의 자리로 가서 위쪽 짐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상자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여전히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구속도,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품위 있는 저녁 식사 한 끼를요. 승낙한다면 전화 주시오. 거절한다면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상자를 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희귀한 향수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코를 찔렀죠. 상자 안에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주소가 적힌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수병을 빤히 바라보며 격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서아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의 품이 있는 저녁 식사 뒤에 어떤 관계와 말 못할 족쇄가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노골적인 제안에만 익숙했던 그녀였기에 오히려 이렇게 선을 지키는 초대가 그녀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의 고민과 갈등 끝에 서아는 약속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층 빌딩의 프라이빗 룸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피아노 선율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메뉴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서아의 입맛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죠. 기름은 적고 맵지 않게, 그리고 도수가 낮은 레드 와인 한 잔까지. 당신이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른 체형이었지만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막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였나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은 그들과 다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속이 빤히 보이지. 하지만 당신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거든. 서아는 이것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시간을 낭비하실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하지. 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여전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박 회장은 옛날 신사처럼 직접 그녀의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신체 접촉도 다음 약속에 대한 제한도 없었죠. 하지만 차가 레스토랑을 떠날 때 서아는 백미러를 통해 그가 제자리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었죠. 며칠 후 두 번째 꽃다발이 그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은근한 초대도 없었죠. 오직 손으로 쓴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우연이었다면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서서 꽃다발을 든 채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박 회장이 다른 성공한 남자들처럼 자신을 정복하려다 반응이 없으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꽃다발이나 은밀한 초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 심지어 같은 시간에 맞춰 세심하게 일정을 조정했죠. 마치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 소리 없는 바둑을 두는 것처럼요. 몇 주 후, 박 회장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서아에게 정교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집가용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 아니었죠. 서아가 그에게 물수건을 건넬 때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년필로 일기 쓰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소. 서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습관은 이미 퇴사한 절친한 친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마음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사 내에서는 아무도 그들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전혀 몰랐죠. 비밀스러운 관계는 현실인 동시에 모호했습니다. 서아는 박 회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의 부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하는 방식, 절대 묻지 않으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방식에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잔잔한 수면 같았을 때 운명의 항로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아가 침대에서 일어설 때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내 메스꺼움까지 동반한
불쾌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 가지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쑥 싹텄습니다. 집 근처 약국을 지나던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손 안에서 두 줄의 선명한 붉은 선이 나타났을 때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욕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꽉 쥐고 있었죠. 눈앞에 두 줄의 붉은 선은 너무나 선명해서 흐릿하거나 헛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하나를 더 사용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상태였죠. 충격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막막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요. 그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특히 아이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는 엄마가 될 것이라고는요.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박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에게 먼저 연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되어야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기사가 그리로 갈 거요.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이라도 말이죠. 서아는 그의 호화로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벽은 값비싼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신했어요. 박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지만 그의 미간에는 주름 하나 잡히지 않았고 손에 든 찻잔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그녀는 다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번 확인했어요. 침묵이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서아의 귓가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며 그녀의 심장을 하나하나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처리하겠소.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서아는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다른 감정을 기대했습니다. 한 줄기 분노나 걱정스러운 눈빛, 하다못해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라도요.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요. 당신은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거처, 의사,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마련해 주겠소. 일단 회사는 그만두고 쉬도록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번에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고르는 듯했죠.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알다시피 난 이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어. 당신은 아직 젊고 당신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돕겠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그것은 줄 수가 없소. 만약 당신이 가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서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어떤 환상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위치도 차지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이름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여전히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거요. 당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지. 박 회장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이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얹혀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다가올 변화에 대한 고통으로 가득했지만요. 그녀는 이 침묵의 관계를 포기하고 박 회장의 모든 금전적 도움을 받으며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미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고 일은 더 이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것은 더 이상 권력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깊은 두려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두려운 것도 미래가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맞이하고 엄마가 될 용기가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사흘 후 서아는 낯선 열쇠 한 개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어떤 것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저 온화한 태도로 그녀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열쇠였죠. 그는 그곳이 조용하고 안전하며 임산부가 지내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단지 내에 있었고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수영장은 맑았으며 개인 엘리베이터와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있었습니다. 집은 16층이었고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최신식 가전제품들, 냉장고에는 종류별로 정리된 음식과 영양제, 비타민은 물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감탄이었지만 이내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아는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녀는 이스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호텔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지 진짜 삶이 있는 곳은 아니었죠. 그녀는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리기는 했지만 복도 밖에는 3명의 경호원이 소름 끼치도록 앉아라 정중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소위 자유가 그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은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통제하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이 일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거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도 마찬가지지. 서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교하게 포장된 위로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통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아는 서재에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3개뿐이었죠. 개인 주치의, 집사, 그리고 박 회장의 비서.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멀리 보이는 도시에 휘황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발밑은 화려한 불빛, 머리 위는 유리천장. 화려하고 현대적이지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중한 시선들에 의해 밖에서부터 잠긴 새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검진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였는데 매우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유리창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꿨어요. 제가 청소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기서 질문이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있더라고요. 서아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쪽 구석을 향한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거주자가 있고 같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일기장인 듯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세요. 저처럼 80일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요. 일기는 여기서 갑자기 끝나 있었습니다. 서아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죠. 그녀는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꿈, 밤에 들리는 발소리, 주위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냉담함까지. 다음 날, 그녀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아 보이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있었나요? 이불을 개던 아주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하며 굳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서아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 이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주머니는 그녀를 2초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 아가씨도 임신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사 갔죠. 그 사람들은 그 아가씨가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원치 않게 됐다고 하더군요. 믿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죠. 아가씨, 제발, 더는 묻지 마세요. 그날 밤, 서아는 그 일기장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죠. 80일째는 대체 무슨 날일까? 만약 이전 사람이 80일째에 사라졌다면 지금의 그녀는 14일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찾아낼 66일이 남아있거나 혹은 진실의 일부가 될 66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은 후 서아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아주머니와 잡담을 나누지도 박 회장의 메시지에 답장하지도 의사에게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낯선 아파트에서 방황하는 소녀가 아니라 조용히 관찰하며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녀는 너무 일찍 경계심을 드러내면 그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일단 발각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6일째, 서아는 침실의 공기청정기에서 딸깍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겉덮개를 열어 확인하다가 기계 뒤편에 아주 작은 틈이 있고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표시등도 전선도 없었지만 희미한 렌즈가 불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 덮개를 닫고 평소처럼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자가 와서 말없이 새 기계로 교체하고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새 기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18일째, 서아는 옷장을 열었다가 낡은 옷들 옆에 깔끔하게 걸려있는 새 잠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가격표도 영수증도 없었죠. 아무도 그녀에게 원하는지 묻지 않았는데 그것은 밤사이 조용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서서 살짝 불러온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가, 느껴지니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 소리는 2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거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경비원이었는데 그녀의 아파트에서 2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신호였죠. 20일째, 서아는 낡은 일기장에 연필로 한 줄을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보고 있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서랍에는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없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날 밤, 박 회장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 처음이었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하고 중후했지만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들었어. 서아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쓸데없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군. 여긴 안전하지만 그건 당신이 협조할 때의 얘기요. 당신이 파헤치지 말아야 할 것을 파헤치지도 말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오. 그 말은 벨벳으로 감싼 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아는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요? 불가능해.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만 하지? 내 아이가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날 배달된 식판에 서아는 그 냅킨을 다시 식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심코 떨어뜨린 것처럼요. 그녀는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15분, 서아가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반대편 유리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깔끔하게 접힌 쪽지 하나가 난간 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곳에 두고 간 것이었죠. 그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다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당신 옆집 1501호에 살았어요. 침묵하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길 원해요. 특히 기억은 더더욱요. 만약 임신했다면 기억하세요. 32주가 되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그들은 제게 무언가를 주사했고 저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이는 이미 없었죠. 서아는 여기까지 읽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으로 쪽지를 구겨 쥐었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녹음, 녹화. 하지만 어떤 장비든 3분 안에 작동을 멈춰요. 휴대폰, 녹음기, 심지어 위장 카메라도요. 우리는 군사급 보안 시스템에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에요. 아마 어떤 연구소거나 생물학 실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 뱃속의 태아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못 믿겠다면 당신 약장을 확인해봐요. 당신이 매일 먹고 있지만 의사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서아는 즉시 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구석에 라벨 없는 흰색 캡슐병이 있었습니다. 설명서도 없었죠. 그녀는 의사가 종합 비타민을 줬던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임신한 것이 아니라 태아의 발달 과정에 개입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어떤 조작된 유전자를 가졌거나 비정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침대를 정리할 때 서아는 베개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색과 달랐고 청소 아주머니의 거실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주한 이래로 아무도 그녀의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쥐고 속으로 떨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 뒤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녀는 쪽지에 메시지를 적어 다음날 점심 도시락에 다시 넣어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증거가 필요해요. 저와 함께 갈 의향이 있나요? 그녀는 다음 답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음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7일째 아침, 식판이 배달되었을 때 서아는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쪽지도 이상한 점도 없었죠. 그녀는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유진이 발각되었거나 이미 이곳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귀리죽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우표처럼 얇게 비닐 코팅된 종이 조각이 그릇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 죽을 닦아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 하나와 오래된 녹음 일기죠. 하지만 당신이 직접 나를 만나러 올 용기가 있어야만 줄 수 있어요. 내일 새벽 2시 17층 환풍구로 와요. 다음 지시를 남겨둘게요. 명심해요. 혼자 와야 해요. 서아는 종이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죠. 17층 환풍구. 그녀는 16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용 카드가 필요했고 그녀는 다른 층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문도 항상 안에서 잠겨 있었죠. 어떻게 가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안전하게 나가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유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27일째 밤 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어긋나게 놓아 기술적인 문제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침대 머리맡등은 아주 어둡게 조절했고 베개도 이미 잠든 것처럼 보이도록 배치했죠. 새벽 1시 50분경 그녀는 긴 바지와 얇은 외투를 입고
과도를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욕실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얇은 철판으로 막힌 배기구였는데 좁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 사람이 기어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한 번 시험해봤습니다. 통로는 약 4m 길이로 17층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고 카메라는 없었죠. 새벽 2시 3분 서아는 17층 환풍구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앞에는 텅 빈 작은 방이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캔버스 가방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 일기장 한 권,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증거를 밖으로 보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장비는 파괴됐죠. 이번에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아는 모든 것을 외투 안에 숨기고 통로를 따라 다시 기어 돌아왔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두 손은 떨렸으며 배가 살짝 뭉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발을 디디자마자 그녀는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의사가 올 시간도 아니었죠. 누구지? 노크 소리는 5초 후에 멈췄습니다. 서아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는 수납장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그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5분 후 문틈 아래로 쪽지 한 장이 슥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잠을 더 자도록. 태아가 잘하고 있어.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군.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짓,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걸. 내 손을 쓰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마시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손을 쓴다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은유도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위협이었고 그녀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젊고 건강하며 사회적 관계가 단순한 여성을 선택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임신시킨 후 조작된 유전자와 결합된 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어. 나는 태아가 너무 일찍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딱 한마디 했지. 당신 몸에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그녀는 현기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의 전화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비서의 부재중 전화였죠. 그녀는 그들이 무언가 낌새를 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상냥한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진실의 경계에 선 한 명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녹음 장비를 켜고 새로운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만약 저 이후에 누군가 이 USB를 발견한다면 이 아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세요. 이 아이는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제 이름은 서아입니다. 제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의 엄마니까요. 32일째 하루 종일 서아는 창가에 서서 단지로 들어오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신호나 확인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유진의 암시도 없었죠.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배에 손을 얹자 아이의 움직임이 더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 같기도 했죠. 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줬던 그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는 7초 동안 아주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당신 도운 거 알았어요. 지금 미행당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나 오늘 밤을 못 넘길 거예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가 잡히면 조직은 USB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유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증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를 구하면 그녀 자신이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면 그녀는 안전하지만 자신을 도왔던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서아는 모든 짐을 뒤져
GPS가 없고 유심칩이 제거된 오래된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근처 작은 모텔 주소와 단지 북쪽 공사 중인 담장의 틈으로 탈출하는 경로를 적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3주 동안 관찰한 결과였죠. 그녀는 메시지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새벽 3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신호를 켜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된 지 5초도 되지 않아 방의 모든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고 멀리서 보안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10분 후 비상등이 켜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감지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33일째 낯선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임산부 심리상담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상냥했지만 눈빛의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죠. 서아 씨,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럭저럭요. 악몽은 꾸시나요? 가끔요. 태아에게 뭔가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나요?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심리적인 떠보기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여자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때로는 작은 부분을 희생해서 전체를 구할 수도 있답니다. 당신과 아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요. 그 말은 비단으로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40일이 되기 전에 탈출하지 않으면 그녀 역시 유진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1분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탈출했어. 고마워. 자료는 제대로 된 사람 손에 들어갔고 그들이 지금 조사 중이야. 어떻게든 살아남아.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야. 서아는 울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한 사람을 구했고 어쩌면 자신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바람의 방향만 바뀌면 빛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요. 34일째 아침 7시 아침 식사가 평소보다 일찍 배달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백자 접시와 은식이었죠. 배달원은 낯선 얼굴이었고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9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듣지 않아도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임산부 요양센터의 부매니저라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자였습니다. 서아님, 준비해주세요. 10시에 특별관리구역으로 모실 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아 발달지수 재평가가 있겠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죠. 때가 온 것입니다. 13층, USB에서 언급되었던 그곳.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옷깃에 작은 칼날 조각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가 내장된 가짜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만일을 위한 대비였죠. 10시 15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지하 주차장을 지나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층수 표시 대신 특별구역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희미한 글씨만 보였습니다. 그녀가 내리자 공기는 차가웠고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했죠. 복도는 똑같이 생겼고 이름 대신 C13, B나 OXL 같은 코드만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남자가 다가오자 서아는 목걸이를 세게 눌렀습니다. 미세한 전기 스파크가 튀며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힘껏 책상을 걷어차고 그 틈으로 빠져나가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모든 길이 똑같았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불빛과 등 뒤에서 울리는 경보음뿐이었죠. 경보음은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한은 13층의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곳에는 표지판도 자연광도 없었고 오직 끝없이 이어진 굳게 닫힌 강철문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로 속을 달리듯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다급한 발소리와 내부 보안팀의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대상 16번 C구역으로 이동 중. 출구를 봉쇄하라. 반복한다. 출구를 봉쇄하라. 서한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아랫배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녀는 25X라는 코드가 붙은 강철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으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방은 다른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흰색도 기계도 없었죠. 오직 낡은 나무 책상과 해진 가죽 의자, 그리고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서한은 멈춰 섰습니다. 왔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쪽지에서 느껴졌던 공포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이었습니다. 날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USB를 준 사람이고 식판에 쪽지를 넣어준 사람이야. 그리고 한때 여기서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 서한은 다가섰습니다. 등은 여전히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그런데 왜 당신이 여기에? 돌아왔으니까. 서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한번 탈출했었어. 하지만 돌아오기로 선택했지. 그들은 내게 자유를 줬어. 당신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조건으로.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과 협력했다는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난 이 실험에서 아이 하나를 잃었어. 만약 내가 저항하면 두 번째 아이를 잃게 될 거야. 난 다시 한번 희생할 만큼 강하지 않아. 서한은 뒷걸음질 치며 배를 감쌌습니다. 그럼 날 여기로 유인한 건 날 팔아넘기기 위해서. 아니, 당신을 팔아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단지 알려주고 싶었어.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포함해서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문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왔어. 유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야. 내 뒤에 있는 비상 통로로 탈출하거나, 하지만 거기로 살아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동면 실험실로 데려가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서한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 뒤 검은 커튼으로 위장된 철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통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곳이 유일하게 경비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간다면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잊지 마.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저 당신 뱃속에 있는 그것이 필요할 뿐이야.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으로 여전히 뜨거운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내 아이에게 손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고마워요. 적어도 선택은 하게 해줬으니까. 문이 서아의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추격하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 앞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복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직 붉은 경고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외롭지만 단호하게. 이 문 너머는 삶일 수도 혹은 죽음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한은 칠흑 같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의 문은 손잡이도 빗장도 없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죠. 유일한 빛은 천장에서 계속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뿐이었고 공간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짙은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좁은 통로를 지나 아래로 향하는 계단에 다다랐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이 계속 번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짓 마시오. 당신은 그저 작은 일부일 뿐이야. 이 모든 걸 지워버리면 수백만 명의 희망도 함께 없애는 거요. 당신 뱃속에 있는 건 미래야.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달된 것이었죠. 우리가 만든 건 괴물이 아니야. 질병도 한계도 없는 인류의 새로운 형태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함께 할 수는 있어. 아이를 낳고
여기에 남아 창세의 여신이 되는 거야.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이름으로 날 도구로 만들 권리가 없어. 내 아이는 상품이 아니고 난 조작된 세대의 어미가 아니야. 침묵. 그리고는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파멸을 선택했군. 당신 자신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손과 얇은 옷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만약 한 생명을 희생해서 수천 수만의 인조 영혼을 끝낼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내 아이가 거짓된 세상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 아이의 엄마고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5, 4, 3. 마지막 1초에 통제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3명의 경호원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화면의 데이터는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 모든 영상, 모든 계획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붙잡혀 구타당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기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널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면 진실이라도 데리고 나갈게. 어둠이 다시 그녀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하늘을 향해 열리는 문을 꿈꿨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차가운 백열등이나 지하 복도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지는 햇살이었죠. 마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아침처럼 따스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경보음도 감시 카메라도 명령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시트가 깔린 원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백지장 같았죠. 서아 씨, 깨어나셨네요. 간호사복을 입은 한 여자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서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태아는 안정적이고 이제 다 괜찮아요. 서아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란이라고 해요. 대나무숲 요양센터 간호사예요. 여기서 지내신 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대나무숲 요양센터.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랫배의 희미한 통증과 이곳이 요양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뚜렷한 직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따라 사흘째 되는 날 서아는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푸른 잔디와 만개한 꽃, 그리고 자갈이 깔린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완벽한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이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관에 물 흐르는 소리, 배양기에 대한 영상, 나는 나 자신을 복제했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한밤중에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실로 달려가 서랍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부를 찾아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자 서아, 13일 입원, 사유, 임신 불안 증세, 권장사항, 안정요법 및 기억 추적 병행, 허약으로 인한 의식 상실 병력 있음. 13층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USB도, 박 회장도, 그녀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기록도 없었죠.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38일째, 서아는 심리치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때로 임산부들은 아주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해요. 자신이 정말로 겪은 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요. 하지만 괜찮아요. 안정을 취하면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서아가 고개를 들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승무원이셨어요. 하지만 임신 7주차에 사직하셨죠. 아이 아빠는 누구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는 사이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끔찍한 추측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실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38일째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랫배에서 가벼운 진통이 느껴지며 아이의 태동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는 그녀가 공포에 떨 때 그 순간에 반응했습니다. 그 의사가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묘사했던 것과 똑같이. 서아는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버를 지우고 카메라를 지우고 그녀의 기억을 지울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아이는 여전히 존재했고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9일째. 서아는 반쯤 꿈을 꾸는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안개가 자욱한 방으로 들어갔고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는 배에 상처가 있는 여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뜬 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있으면 날 구할 수 없어. 잠에서 깬 서아는 자신의 기억이 삭제 프로그램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등, 그녀의 배를 쓰다듬던 박 회장의 손, 그리고 자신이 내 아이를 실험체로 만들게 두지 않겠어 라고 외쳤던 것까지. 그녀는 또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의 부드러운 말, 매일 밤 나오는 안정차, 그리고 밤마다 너무 깊이 잠드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뇌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면 그녀 자신도 사라지고 그저 미소 짓고 제때 분만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숲 요양센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없이 오직 임산부들 뿐이었죠. 그리고 단 한 명도 출산 후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39일째 밤, 서아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실의 위치, 새벽 2시 교대 시간, 그리고 시구역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2시부터 2시 15분까지 경보 시스템이 점검을 위해 꺼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나? 서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USB 데이터는 전부 삭제됐어요. 맞아. 주 시스템은 당신이 파괴했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센터는 하나가 아니야. 그가 웃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 뱃속의 아이가 모든 것을 복원할 열쇠라는 거지. 그는 그녀가 승무원에 지원했을 때부터 그녀의 유전자, 건강, 심리 상태가 이미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의 첫 만남은 생물학적 수정을 완료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죠. 그럼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그 가짜 감정까지도. 모든 게 가짜는 아니었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길 바랐지. 하지만 당신이 배신을 택했어. 그는 한 컨트롤 패널로 다가가자 화면에 태아의 초음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인류의 다음 단계, 인간 유전자와 인공지능의 혼합체지. 자궁 안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고 당신은 그 아이를 안전하게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모체야. 그는 고리 모양의 생체 감응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모든 수치가 안정될 거요. 당신은 그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돼. 낳고 나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박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는 계약서에 없소. 서아는 웃었습니다. 처량한 웃음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자비는 필요 없어요. 박 회장이 방심한 틈을 타 서아는 감응장치를 컨트롤 패널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합선되었고 그녀는 그의 소매 아래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칼을 피하며 그의 목에 겨눴습니다. 비상구를 열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이 기형적인 계획과 함께 죽게 될 거야. 박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는 활짝 열린 비상구로 달려나갔습니다. 앞에는 숲과 달빛, 그리고 시동이 걸려있는 낡은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복면을 쓴 채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서아는 차에 뛰어올랐고 경보음은 멀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차는 험한 산길을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점점 규칙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낡은 오두막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그녀를 부축해 내리며 복면을 벗었습니다.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그 배달원이었습니다. 잡힌 줄 알았는데 제때 사라졌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을 기운도 없이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기름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날카롭지 않은, 마치 이 아이가 위험한 세상에 너무 요란하게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온기를 찾고 있었죠.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의 아이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환영해, 아가. 미안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오직 너와 나, 그리고 빛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이를 그녀의 유일한 동맹에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남자 기자에게 데려다줘요. 그는 10년 전부터 박 회장을 조사해 왔어요.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일을 끝내러 가야겠어요. 그녀는 폐허가 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표시해 두었던 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금속 상자 하나를 파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희미한 신호를 발사하는 스마트워치로 몰래 백업해둔 핵심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프로젝트의 전체 데이터, 참여자 명단, 희생된 임산부들의 기록이 동시에 수십 개의 주요 언론사에 공개되었습니다. 나라는 충격에 빠졌고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유사한 센터들은 폐쇄되었고 박 회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생사불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